6월의 마지막 주를 맞았습니다. 정치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인사청문회가 재개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전국 상황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야말로 슈퍼위크라고 하죠. 이번 주에 모두 6명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먼저 청문회 일정부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이죠.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글피죠. 2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 김영록 농림부 장관 후보, 그리고 29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0일에는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6명 가운데 야당은 이른바 3종 세트라고 하면서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후보에 대해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야3당 발언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부적격의 신삼종 세트라고 규정을 하고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가 강한 검증을 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천명을 합니다.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저희 당은 단호히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의 인내심이나 우리 야당 의원들을 테스트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작에 빨리 뜻을 접고 새 후보자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권의 반응을 한번 저희들이 들어봤는데요. 네. 자유한국당은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후보에 대해서 자진 사퇴를 분명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이 굉장히 그렇죠. 좀 거세죠. 지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야권이 공격하기가 참 쉬운 대상이다. 또 쉬운 어떤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약점이 그만큼 많다는 그렇죠. 얘기죠. 약점이 많죠. 예. 야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쉬운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사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성립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나오는 의혹들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결국 인사람 차원이 아무리 바빠도 코끼리를 바늘구멍에 밀어 넣을 수 없듯이 일종의 절차상의 정당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절차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그러면은 그에 상응할 수 있는 그런 인성 기준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예. 지금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방 비리를 척결해야 되고 방산 비리를 척결해야 되고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된단 말이죠. 물론 지금 현재는 의혹적 수준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불거지게 되면은 결국은 청문회가 개최되고 난 다음에 정부 여당으로서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좀 고액 자문료의 경우에요. ADD 국방과학연구원이죠. 국방과학연구원과 법무법인 로펌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무려 12억 원을 그렇죠. 12억 원. 예,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때문에 고액 수임료 때문에 낭만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많이 있다시피 했는데 특히 이제 이런 월 3천만 원에 대한 해명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저 해명이 있었는데 그 해명이 또 논란이 되고 있죠. 예. 글쎄요, 일반 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가 있다. 지금 우리 서민 일반 국민들 이해하기 어렵죠. 한 달 자문료 3천만 원씩 받고 이런 것들은 그것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는 물론이고 청문회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여권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일단 청문회에서 해명을 들어보고 청문회에서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입장입니다만 아무튼 만약에 이런 의혹들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자문료, 고문료도 그렇고 또 딸과 또 부녀와 같이 ADD 국방과학연구소 입사한 부분도 그렇고 셀프 훈장 수요 논란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송영무 후보자에게도 또 위장전입 얘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게 전체적으로 사실이라면요 청문회에 가서 어떤 청문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단지 아직은 이것이 사실 확인된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해명을 들어보자라는 게 여권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예.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다음 지금 언제입니까? 송영무 국방장 후보자 수요일이니까 예. 월요일, 화요일 계속 나올 거예요 언론에. 이런 보도들이 사실로 밝혀지거나 이러한 기류가 압도적으로 국민 사이에 형성된다면 여론에 청문회 거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여권도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문회 끝까지 가서 임명을 강행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예. 송영무 후보자가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이 논란이 되니까 재차 또 해명을 했어요. 그 해명한 내용을 보니까 자신을 포함한 비법조인이 변호사 업계의 고문료 책정 방식에 대해 알기는 힘들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같은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반발은 뭐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정의당조차도 송영무 후보자가 이렇게 되면 좀 부적격 아니냐라고 좀 반대 의견을 냈더군요. 지난번에 뭐 지난 일 또 거론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예. 안경환 후보자도 그 논란이 되면서 그 나왔던 의혹 그것이 논란이 되면서 정의당도 좀 방어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을 좀 보였었거든요. 지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이 다른 후보자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측면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예. 보면은 고액 수임료라든지 변호사, 법조인들의 경우 그리고 고액 자문료 이런 것들로 해서 낙마되고 자진 철회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 정권의 대표적인 게 안대희 전 그렇죠. 총리의 경우가 법무법인 정관예우 차원에서 고액 그렇죠. 고액 수임료 수임료 문제 때문에. 때문에 예.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뭐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예. 해명을 했고 그것이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불에다 기름을 부은 듯한 그런 예. 차원에서 여권 내부에서조차도 상당히 반발을 많이 촉발시켰던 그런 이유가 되는 예. 것이죠. 결국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할 일이다 그러면 결국 특별한 사람들이 한다는 그런 형태로 이제 기결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매우 적절치 않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청문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의혹이 나올지 또 아니면은 이게 의혹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의혹에 대한 부분들이 증거적으로 좀 나올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청문회까지 이어진다 그러면은 어쩌면 문재인 정부와 여당 쪽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추가적으로 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증거적인 자료가 나온다든가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다 그러면은 여기 인사청문회에 대한 정부의 강행 이 부분이 다시 한번 회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인사청문회 인사 검증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촉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론들이 또 하나가요. 지금 때문에 해군 참모총장 시절에 그 납품 비리에 관련된 또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것도 말 바꾸기 예. 좀 의혹이 있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건 방산 비리와 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건 여야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분명하게 이따 사실을 밝혀져야 된다는 부분이고 지금 뭐 역시 의혹의 수준이기 때문에 완전히 단정해서 이 후보자가 적격이다 부적격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이러한 사안들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야권에서는 뭐 청문회를 열 필요조차 없다라고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는데요.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청문회를 뭐 여는 게 합당하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언론이 계속 이제 보도를 하고 또 예.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청문회뿐만이 아니라 청문회 열기 전에 항상 여러 가지 검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언론을 통한 여론 검증이라는 그럼요. 게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이라면 예. 청문회 의미 없죠. 이런 식으로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고 방산 비리와도 관련돼 있고 그렇다면 청문회를 통해서 꼭 들어야 된다. 물론 밝혀지지 않으면은 청문회를 통해서 해명을 들어보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냐를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만 예. 제가 말씀드린 전제는 청문회 전에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청문회가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뭐 여권의 입장에서는 제2 안경환 사태를 막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청문회를 개최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통과할 수 있고 강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하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칫하면 인사 혼란의 총체적인 부실 이렇게 예. 이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 정작 이 당사자들이 좀 솔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비밀에 대한 결과는 본인밖에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 불거졌을 때 정부적 부담이 파장이 일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을 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효과적인 처리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청문회 전에도 자진 사퇴하는 형태로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 전까지도 본인이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송영무 장관 후보자 최근 며칠 사이에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이 제기가 되면서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른 후보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김상곤 후보자 역시 논문 표절과 이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일부 언론을 보니까 고용보험료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 문제까지 제기가 됐더군요. 특히 이제 논문 표절 같은 거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들에게 제기되는 것보다 더욱더 심각하게 이제 비춰질 수가 있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사안들에서 그 어떤 직책이냐에 따라서 또 그 사안의 중요성의 강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논문 표절이 이게 어떤 논문 표절을 좀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면은 박사 학위 논문에 80곳, 석사 학위 논문에 130곳, 뭐 학술 논문에 44곳,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석박사 논문이 주로 예, 전체 논란이 다 되고 있고요. 그렇죠. 석박사 예. 논문도 논란이 되고 있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 쪽에서도 표절에 대한 의혹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김상곤 후보자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근데 봅니다. 예. 석박사 논문 표절 논란은 오히려 쉽게 그 진위를 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를 어떤 그 권위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면 뭐 답이 나오면 그게 진위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석박사 논문 같은 경우야 뭐 지금 말씀처럼 예. 이 중복 표절이냐 표절 논문이냐 이런 것들은 가리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거예요. 예. 단지 이제 항상 나온 얘기입니다만 그 이제 2006년도인가 그 이후에 것이 아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또 이제 다른 논란은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예. 역시 이 논문 표절 문제도 사실이냐 아니냐를 청문회에서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겠죠. 이 부분도. 예. 논문 표절이 만약 사실이라면 다른 것과 달리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야당의 공세가 더 치열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에 또 한 가지 이념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예. 어떤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2005년, 2007년, 2008년 해서 계속해서 이념적 성향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회 부총리로서의 적격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2005년도에도 광복 60주년 선언서의 그 대표로 낭독을 했는데 여기 이제 미군 철수, 미군이 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선언문 낭독을 했고요. 2007년에도 자주적 통일을 위한 작전권 회수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유엔 사령부를 해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이야기했었고 2008년도에는 전태일 사랑하는 사이버 노동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2대 총장으로 김상곤 후보자가 역임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탈자본주의적 내지는 사회주의적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어떤 발언들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왜냐 그러면 그 사회부총리이고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사회부총리는 정부조직법 제19조에 따라서 국무총리의 위임 사무를 맡아서 이제 부총리를 두 사람 두게 했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비경제 부분의 컨트롤 타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념적으로 편향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인 것입니다. 예. 야권에서 주장하는 이런 그 이념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이념 부분은 뭐 보십니까? 여권의 입장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조금 이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이런 것들 주장할 때 그 당시의 분위기, 사회 분위기하고 정치적인 분위기가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이렇게 소개되는 어떤 저술이나 언급 이런 것들이 요즘 유난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그리고 어떠한 장소에서 어떻게 발언됐냐를 일단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딱 따로 떼어내 가지고 우리가 흔히 거두절미한다고 그러는데 예. 주한미군 철수 주장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게 그야말로 이제 이념적으로 이른바 색깔론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주한미군 철수냐 아니냐의 문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는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적인 부분들이었어요. 예. 지금은 뭐 주한미군 철수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지금 전혀 없습니다. 예. 그 당시와 지금이 한 10여 년 전 얘기인데 그때는 어쨌든 이념적으로 주한미군 문제나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논쟁적이었고 예. 이념적으로 서로 각축을 벌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얘기들을 한 것을 가지고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그 논란은 그런 것도 좀 과도한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 아까 제기됐던 여러 가지 논문 표절 이런 팩트하고 좀 다르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예, 최 생각합니다. 교수께서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한 특정 대목에 또는 특정 그 단어에 그 집중할 게 아니라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또 전후 맥락을 보고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좀 그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제 헌법적 질서라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한민국은 엄연한 민주공화국을 체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이제 헌법적 질서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이념적 논쟁으로 가는 기계다 볼 수가 있습니다만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도에 전태일 그 사이버 노동대학의 이대 총장으로 있을 때 이 전태일 사이버 노동대학이 뭐냐 그러면은 노동운동가를 활성화시키는 양성시키는 그 기관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실제로 조선공산당이라든가 1920년 사회주의 운동 뭐 이런 것들이 공통감으로 들어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이 이념적 편향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이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특정 이념에 대한 편중 논란이 제기되는 사람이 전체적인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 부총리의 적격 여부가 따질 수 없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또 됩니다. 하나요. 이 김상곤 전 교육감은 이미 교육감 선거에서 검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시간이 꽤 지났는데 너무 이념적인 잣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 항상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 치열하게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어떠한 그 분명한 지향을 딱 정해놓고 그 지향과 맞지 않은 무조건 이념적 편향성이다. 그리고 지나치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면 이건 시대에 너무 뒤떨어져 있다고 봐요. 일단 선거에도 당선됐던 분이고 그럼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서 선출한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교육감 선거에. 그래서 이거는 항상 나온 얘기입니다만 어느 때도 그렇고 어느 후보에게도 어떤 발언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라고 본다면 다른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제기된 의혹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늘 저희들이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요. 그 좀 발언의 전체 취지 그리고 전후 맥락을 좀 보고 좀 평가를 하는 게 판단을 하는 게 그게 좀 시청자 여러분과 또 국민 여러분께 그 정확한 좀 그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후보자 이야기 한번 해보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과 사회이사 활동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또 거짓 해명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더군요.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이제 교수로 재직 당시에 농성하던 대학생들과 같이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그것이 이제 과하다 보니까 음주 단속에 단속됐다, 음주의 단속에 걸렸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실제 이제 거짓 해명이라는 것이죠. 음주운전의 경위를 둘러싼 그렇죠. 거짓 해명 논쟁이죠. 이 부분은 거네요. 이제 본인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만 주위에 이제 학생들이라든가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히려 장관 후보자까지 가는 사람이 어떤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이제 지금 새삼 그 해경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이사 겸직 논란은 이게 또 뭡니까? 사회이사 단순히 겸직도 겸직입니다만 그 부분보다도 그 사회이사로 재직했던 그 회사의 경영에 참여를 했는데 그 회사가 임금을 체불했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장관 후보자냐, 어떠한 직책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금 조대엽 후보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란 말이에요.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임금 체불 이론은 뭐 아주 결정적인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사회이사 때 임금 체불한 부분 이게 또 제기되고 있는 거라서 조대엽 후보자도 지금 전반적으로 이대로 계속 이제 특별한 해명으로 이것이 그야말로 해명되거나 소명되지 않는다면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회이사를 하면서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아직 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해명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좀 해명이 좀 나오기를 좀 기다려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정도 그렇고 이제 아직 뭐 며칠 남았으니까 언론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자신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청문회에 들어가서도 어느 정도의 자기 논리를 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가 슈퍼위크 고위공직자 후보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슈퍼위크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 전 후보자에 이어서 두 번째 낙마자가 나올 경우에 청와대가 받을 타격이 적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인사검증에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 아닌 게 아니라 지금도 뭐 야권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상당한 타격이 예상이 되죠. 아마 제2의 안경환 사태 같은 부분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7월 달에 예정된 국회에서 운영위 소집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회 운영위가 야당으로부터 아주 집요하게 지금 개최 요구를 받고 있는데 낙마 사태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조국 수석을 불러내야 운영위 개최가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수석의 출석 여부가 상당히 화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청문회 그 자체가 인사 검증에 대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낙마라는 부분은 인사 검증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조국 수석은 여기에 대해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타격은 충분히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만약 송영무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거액의 자문료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던 사실,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그게 좀 체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래서 거액의 자문료를 그 정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면은 상식적으로 볼 때 내정하기가 후보로 내정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것이 검증 과정에서 밝혀졌는지 인지됐는지 그 여부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이상희 교수 얘기처럼 지금 후보자들에게 여러 흠결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뭐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역대 정권 때도 다 그랬고 합니다만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이제 흠결이 제기되면은 나중에 이제 장관이 된 다음에라도 어떤 그 내각의 뭐 그런 도덕적 우월성이랄지 이런 것들에서 약간 좀 흠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했는데 이번 또 이른바 뭐 슈퍼위크의 몇 명이 어떠한 그 국민 여론이 형성될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정권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또 하나 문제가 내각의 구성이 너무 늦어요. 지금 지난 박근혜 정권 때 52일 만에 됐는데 이번에 뭐 60일은 훨씬 넘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 좀 해보죠. 문재인 대통령 이번 주에 2박 3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는데요. 북핵 문제와 사드 배치 또 한미 자유무역 협정 FTA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큰 이슈는 북핵 문제죠. 문제는 이제 한미 간의 공조 동맹 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점 아니겠습니까? 북핵 문제가 가장 그 큰 핵심으로 부상될 수밖에 없겠죠. 입장이 확연하게 지금 다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측에서는 이 북한에 대한 핵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전략적 모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웹비어 그 미국 학생 그 사건이 웹비어 사건이 터졌을 때는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강경 기조로 갔다가 또 어떤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세계 태권도 협회라든가 이런 데 부분에서는 좀 유화적 제스처를 좀 내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전략적 모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입장은 여기에 대한 대북 제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핵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반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과연 한미 정상에서 이걸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해결의 실마리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이제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이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는 아주 고정적인 어떤 답을 구하는 그런 의제보다는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 회복 이 정도 소통에 대한 원활함 뭐 이 정도로 의제가 마무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한미 동맹 관계의 그 가장 큰 좀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사드 배치 문제 아닙니까? 사드 배치 일정을 둘러싼 한미 양 정부 사이에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인 것도 같고요. 그 문제도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좀 논의가 되겠죠. 글쎄요, 사드 배치 그 자체가 한미 정상 간의 의제로 채택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 부분은 단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부분은 지금 한미가 어쨌든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미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어쨌든 한미가 합의했던 사드 배치는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고 진행된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최근에 얘기 나왔던 합의를 했는데 그것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고 사실 어떤 부분에서 볼 때 이 사드를 둘러싼 한미 간의 이런 얘기들이 좀 과장되게 국내 언론에서 보도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미 간에 합의한 부분을 전혀 철회할 생각도 없고 합의를 지키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단지 이제 지난해 합의했던 건 올해 11월 또는 11월 원래 이제 예정됐다 9월로 당겨졌고 그것이 7월 내지 9월에 이제 연내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빨리 당겨진 게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사실 합의와는 좀 다르게 빨리 진행이 됐다. 탄핵 정국 속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약간 전략적인 발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 발언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한미 간의 한미 동맹이라든지 사드 배치 둘러싼 이견이 노출되고 이런 쪽으로 연결돼 가서는 전 거의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인사청문회와 대통령의 방미 이런 전국 상황들에 대해서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